어제 계단에서 난 거기 없는 남자를 만났네. 오늘도 그는 거기 없었지. 그가 제발 사라져버렸으면. 이 섬뜩한 시고요. 어딘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아, 듣기만 해도 오싹한데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헤쳐볼 영화 제임스 맨골드 감독의 2003년작 아이덴티티의 시작을 여는 구절입니다. 정말 강렬한 오프닝이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폭풍우가 막 미친 듯이 몰아치는 밤이에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외딴 모텔에 낯선 사람 10명이 갇힙니다. 와, 이건 뭐 딱 전형적인 누가 범인인가 하는 추리극의 완벽한 무대네요. 바로 그거죠. 이번 분석을 위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날카로운 영화 비평부터 심리학 분석 에세이, 또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뜨거운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까지. 정말 다양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영화의 복잡하게 얽힌 구조를 하나씩 풀어보는 겁니다. 겹겹이 쌓인 반전의 레이어를 벗겨내고 왜 이 영화의 결말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파고들수록 새로운 게 보이는 양파 같은 작품이거든요. 자, 그럼 가장 바깥 껍질부터 한번 벗겨보죠. 영화의 표면적인 이야기 말이에요. 캐릭터들이 정말 다채롭습니다. 전직 경찰 출신의 리무진 운전사 에드,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는 전직 성매매 여성 페리스. 또 흉악범을 호송 중인 경찰 로즈랑 죄수 메인까지. 거기에 한물간 여배우랑 막 결혼한 신혼부부, 사고를 당한 가족까지 합류하죠. 와, 하나같이 사연 있고 어딘가 좀 불안해 보이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이기도 힘들겠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개성 강한, 아니 서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네바다 서막 한가운데 있는 낡은 모텔에 고립돼요. 그리고 예상대로 사건이 터지죠. 한 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하죠. 네, 아주 끔찍한 방식으로요. 그냥 살인도 아니에요. 시신 옆에는 10번부터 거꾸로 숫자가 적힌 방열쇠가 놓여 있고요. 맞아요. 그 살해 방식도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세탁기 건조기 안에서 사람 머리가 굴러다니고 음, 목구멍 깊숙이 야구방망이가 박혀 있기도 하고. 이건 뭐 전형적인 슬래셔 영화의 공식을 아주 충실히 따르면서 관객이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거죠. 근데 이 설정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자료를 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혹시 했는데 역시나였어요. 아, 그 유명한 작품 말씀이시군요. 에거서 크리스티. 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맞습니다. 이 영화는 그 소설에서 직접적인 영감을 받았어요. 고립된 공간에 갇힌 사람들이 외부랑 단절된 채로 한 명씩 죽어나가는 구조. 소위 말하는 록드룸 미스터리의 전형이죠. 심지어 영화 속에서도 대사로도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한 인물이 이거 꼭 에거서 크리스티 소설 같잖아 라고 직접 언급을 해요. 영화 스스로가 그 장르적인 뿌리를 인정하는 셈이죠. 와, 그건 진짜 대담한데요. 우리 지금 이 장르 규칙 따라서 놀고 있어 하고 대놓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바로 비였어요. 영화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정말 쉴 새 없이 쏟아붓잖아요. 그게 바로 감정적 오류라는 영화적인 장치입니다. 아, 감정적으로요? 네, 단순히 궂은 날씨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비는 인물들이 느끼는 절대적인 고립감, 희망 없는 절망, 그리고 그 심리적 공포 자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화면을 가득 채운 비 때문에 관객들마저 그 모텔 안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요. 맞습니다.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또 하나의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그 비가. 자, 그런데 영화는 이 모텔에서 벌어지는 학살극만 보여주지 않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영화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우리를 데려가요. 바로 그 신문 현장이죠. 네, 사형 집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연쇄 살인범 말콤 리버스의 심리신문 현장. 그의 정신과 의사인 멜릭 박사가 판사 앞에서 사형을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변론하고 있죠. 새로 발견된 말콤의 어린 시절 일기가 그의 정신 이상을 증명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요. 그렇죠. 처음 볼 땐 진짜 헷갈렸어요. 모텔의 살인극이랑 이 신문 현장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두 이야기가 계속 평행하게 진행되니까. 네, 관객 입장에서는 계속 머리를 굴리게 되죠. 혹시 저 살인범이 모텔 살인 사건의 범인인가? 아니면 모텔에 있는 누군가가 저 살인범이랑 관련이 있나 하고요. 바로 그게 감독의 의도였던 거네요. 그렇죠. 전혀 무관해 보이는 두 개의 퍼즐 조각을 던져주고 관객이 스스로 연결고리를 찾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두 조각을 확 맞춰버리죠. 바로 그 순간 영화는 관객의 예상을 그냥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모텔의 주인공 에드가가 갑자기 자신이 신문 현장에 앉아있는 환영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멜릭 박사가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죠. 모텔도 폭풍우도 그 안의 인물들도 전부 다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 모두 다 말콤 리버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의 분열된 여러 인격, 즉 교대 인격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반전이죠. 그러니까 모텔에서 벌어지던 그 끔찍한 살인은 사실 말콤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급진적인 정신과 치료 과정이었던 거예요. 네, 그의 여러 인격들 중에서 살인 인격을 찾아내서 제거하려는 시도였던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영화 초반에 무심코 지나쳤던 단서들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들 지적하던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인물들의 생일이죠. 모텔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일이 5월 10일로 똑같아요. 아, 맞아요. 처음엔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이 바로 말콤 리버스가 실제 연쇄살인을 저지른 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름에도 비밀이 숨어 있었고요. 맞아요. 페리스 네바다, 에드 다코타, 세뮤얼 로즈처럼 인물들의 이름이나 성의 전부 미국의 주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네, 로드 아일랜드처럼요. 이건 진짜 소름 돋는 복선이었어요. 이 반전 하나로 영화의 장르가 피 튀기는 슬래셔에서 복잡한 심리적 은유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객이 지금까지 보고 있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한 인간의 정신세계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무대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질문은 누가 범인인가에서 이 인물들은 대체 무엇을 상징하는가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말콤의 정신 속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니까 각 인격의 역할이 꽤 명확하더라고요. 먼저 주인공 격인 존 쿠삭이 연기한 에드 다코타. 이 인물은 어떤 역할이죠? 에드는 말콤의 양심이자 보호자 인격으로 분석되어 과거에 자살하려는 소녀를 구하지 못했던 경찰 시절의 실패를 계속 곱씹잖아요. 아, 네네. 그게 말콤 내면의 죄책감을 반영하는 거고요. 어떻게든 상황을 바로잡고 다른 사람들을 지키려는 모습에서 그의 선한 의지 혹은 회복하고 싶은 욕구를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페리스 네바다는요? 오렌지 농장을 가꾸면서 두 번째 기회를 꿈꾸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이 캐릭터는 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아주 복잡하죠. 페리스는 말콤의 트라우마의 근원인 어머니에 대한 복합적인 표상입니다. 실제 말콤의 어머니는 그를 모텔에 버리고 학대한 매춘부였거든요. 아, 페리스가 전직 성매매 여성이라는 설정은 바로 그 현실의 어머니를 반영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새로운 삶을 꿈꾸는 모습은 말콤이 바랐던 이상적인 어머니상, 즉 자신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존재에 대한 갈망을 보여줍니다.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애증에 뒤섞인 감정의 결정체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인격들의 뿌리는 말콤의 끔찍했던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제공된 자료에 인용된 클루프트 박사 같은 전문가들의 연구를 보면 해리성 정체성 장애 DID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극심한 아동기 트라우마, 특히 학대를 꼽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그렇죠. 아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내가 겪는 일이 아니야.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이 고통을 느껴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감정과 기억을 분리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반복되면 결국 또 다른 자아, 교대 인격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합니다. 영화 속 다른 인물들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죄수를 호송하던 경찰 로즈는 사실 말콤의 폭력적이고 기만적인 충동을 대변하는 인격이고 그리고 사고를 당했던 요크 가족은 그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이상적인 가족에 대한 환상인 거고요. 와, 하나하나가 전부 조각난 말콤 자기 자신의 일부였던 거네요. 그의 분노, 슬픔, 죄책감,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까지도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화의 클라이막스로 가보죠. 치료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말콤의 양심인 에드와 폭력성인 로즈가 서로 싸우다 둘 다 죽고 유일하게 선한 의지를 가졌던 페리스만 살아남으니까요. 그렇죠. 아, 이제 살인 인격이 제거되고 말콤이 구원받는구나. 네,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해피엔딩을 기대하게 되는 순간이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 그렇게 친절하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관객의 뒤통수를 한 번 더 아주 세게 후려칩니다. 진짜 세게 때리죠.
죽은 줄 알았던 영화 내내 거의 존재감도 없던 조용한 꼬마 티미가 사실은 이 모든 살인을 계획한 진짜 살인 인격이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반칙 아닌가요? 충격적인 반전이죠. 티미는 말콤의 가장 원초적인 트라우마, 그러니까 학대당하던 어린 시절의 순수한 분노와 악의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격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거군요. 네. 그리고 티미가 마지막 생존자인 페리스를 죽이면서 던지는 대사가 이 영화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매춘부에겐 두 번째 기회란 없어. 바로 그 대사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꿈꾸던 페리스, 즉 이상적인 어머니상을 결국 자신의 손으로 파괴해버리는 거죠. 이건 어머니를 결코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말콤의 가장 깊은 내면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현실 세계의 말콤은 완전히 티미에게 잠식당해서 자신을 치료하려던 멜릭 박사를 교사라고 말죠. 결국 치료는 끔찍하게 실패하고 가장 사악한 인격이 몸의 주도권을 완전히 차지하게 된 거군요. 네. 이 결말은 아이의 순수성이라는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동시에 인격을 죽여서 없애려던 치료법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발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영화의 가장 큰 논란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영화 속에서 멜릭 박사가 시도한 치료법, 즉 인격들을 서로 싸우게 해서 죽이게 만드는 방식은 현실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비윤리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네. 현실의 DID 치료는 정반대의 접근법을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실제 DID 치료의 핵심 목표는 인격의 제거가 아니라 통합입니다. 인테그레이션이죠. 맞아요. 흩어져 있는 인격들이 서로를 인식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의 안정된 자아로 합쳐지는 것을 돕는 과정이죠. 영화처럼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을 죽이는 건 뭐 비유하자면 자기 팔다리를 스스로 잘라내는 것과 같은 행위네요. 똑같은 거죠. 영화적 재미를 위해 현실을 너무 왜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비판도 있었죠. DID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지적이요. 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통계적으로 DID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에게 폭력적일 가능성보다 스스로를 해하거나 자해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말콤의 내면을 끔찍한 연쇄 살인극의 장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렇죠. 이로 인해서 DID 환자는 본질적으로 위험하고 폭력적이라는 매우 해로운 사회적 편견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한 자료에서는 이걸 할리우드식 허튼 소리라고까지 강하게 표현하더군요. 확실히 생각해볼 문제네요. 영화적 상상력과 윤리적 묘사 사이의 줄타기에서 좀 아슬아슬했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논란 때문인지 관객들의 반응도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더라고요. 어떻게들 보셨나요? 처음 봤을 땐 그 반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결말은 상상도 못했다. 뒤통수가 얼얼하다. 같은 반응이 많죠. 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비밀을 다 알고 나면 두 번 볼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상당수입니다. 특히 같은 시기에 나왔던 식스센스나 유주얼 서스펙트 같은 다른 반전 명작들이랑 비교되면서요. 아, 사실은 다 주인공의 머릿속 이야기였다는 식의 결말이 좀 값싼 속임수처럼 느껴진다는 비판이군요. 네, 맞아요. 속았다는 느낌을 받는 관객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에게 컬트 클래식으로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재관람의 재미 때문이죠. 아, 숨겨진 단서들을 찾아내는 재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볼 때는 놓쳤던 이름의 비밀, 생일의 의미, 혹은 인물들의 대사 속에 숨겨진 복선들을 두 번째 볼 때 비로소 발견하게 되거든요. 영화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느껴지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이 영화가 개봉하기 딱 1년 전에 나온 어댑테이션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농담 같은 대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대사인데요? 결말에 가서 살인자, 피해자, 목격자가 전부 다 동일 인물이었다고 밝혀지는 진부한 스릴러는 제발 쓰지 마. 세상에. 아이덴티티의 줄거리를 정확하게 요약한 거잖아요. 1년 전에 이미 그런 농담이 나왔다니 감독은 정말 당황했겠는데요? 제임스 맨골드 감독 자신도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 대사를 보고 참담했다고 회고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만든 이 완전히 미친 영화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진부하다는 클리셰를 정말 진지하고 스타일리시하게 구현해내서 자신만의 작품으로 만들어낸 셈이니까요. 바로 그렇죠. 그러네요.
고전적인 슬래셔 영화의 외피를 쓰고 시작해서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는 복잡한 심리를 파고드는 스릴러로 변모하더니 결국엔 모든 희망을 꺾어버리는 허무주의적인 반전으로 끝을 맺는 영화. 오늘 저희가 아이덴티티의 여러 겹을 함께 벗겨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영화는 분열된 한 인간의 정신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치열하고 처절한 생존 싸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화 속 인물들은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한 개인이 겪은 트라우마와 죄책감, 그리고 구원받고 싶다는 절박한 희망의 은유였던 거죠. 마지막으로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되짚어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인격 중 단 하나의 인격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과연 누가 진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죄를 지은 것은 그 몸, 즉 육체일까요? 아니면 그 범죄를 저지른 정신뿐일까요? 정체성, 죄의식, 그리고 자아의 본질에 대한 이 묵직한 질문이야말로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간 후에도 이 영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는 이유일 겁니다.